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전 감각을 업시키는 그런 두 달이 될 겁니다. 과정은 이래요. 교재는 일단 여기 우리가 있는 화학, 시험 전에 풀어봐야 할 문제라고 하는 교재를 쓸 것이고요. 서원과 교재고. 그다음에 이 교재 문제들이 수준이 높지는 않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 수준 바탕으로 좀 더 한 단원 끝날 때마다 여기서는 지금 6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 맞춰서 6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심화하는 문제 형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단원 들어가기 전에는 배경 지식 설명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까먹지 않도록 한 번 더 설명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반복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겁니다. 문제 수준이 너무 낮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실수하지 마시고, 그럼 이 문제가 수준이 쉽다면은 이게 한 680문제 정도 되는데 680문제를 다 맞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과연 다 맞을까? 그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걸 주목하셔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제를 꼼꼼히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이걸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 책 도중에 일반화하기 안 된 심화된 부분이나 좀 약간 예외적인 부분들의 문제들도 여기서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접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요거에 대한 설명들을 더 덧붙여서 보완하는 형태를 삼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은 여러분이 이론적인 걸 그동안에 했으니까 이론적인 바탕을 하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작년에 나왔던 지방직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 이론이랑 배웠었던 내용이랑 과연 작년에 나왔던 실전 문제는 어떤 의미, 어떤 차이가 있었나, 그 갭이 어떻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지, 잘 해온 건지 과연 초점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이라고 하는 이 책 뒤에 보시면 338쪽에 지방직 문제가 작년께 나옵니다. 요거 20문제를 이 시간에는 하나 정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었던 거랑 초점을 맞춰서 정말 제대로 갔는지 빠진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338쪽이에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의미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약간 지엽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빠진 형태 문제들도 많이 있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을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좀 더 연구해 보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38페이지 1번 문제. 자, 지방직 문제 1번인데요. 끓는 점이 가장 높은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끓는 점이 높다. 그럼 끓는 점은 뭐에 관련이 있다는 걸 떠올리셔야 된다? 끓는 점이라는 건 이 화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리적 변화였고요. 끓는 점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거와 관계 있는 거죠? 분자 간의 분자 간의 인력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분자들의 인력이 있는 거죠. 그죠? 원자 간의 인력이 아니라, 원자 간의 결합력이 아니라 덩어리와 덩어리, 분자의 인력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분자의 인력을 결정하는 것은 분산력이 있었습니다. 분산력. 기억하시죠?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였죠? 질량과 길이였습니다. 질량과 길이가 편극을 잘 익혔죠. 그죠? 편극이라고 하는 건 전제 쏠림을 잘 익혀서 얘네들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쌍극자 힘, 유발 쌍극자 힘, 또 수소 결합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극성, 무극성에 관련된 힘입니다. 극성과 무극성에 관련된 힘. 그 중에 수소결합은 분자 간 힘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끓는 점과 관련 있는 어떤 내용들이고, 더불어 얘기할 때는 끓는 점이 높다. 그러면 분자 간 인력이 크고요. 질량이 크거나 길이가 길거나 수소결합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액화가 뭐 한다 그랬죠? 끓는 점 높은 거는 액화가 먼저 액체가 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끓는 점 높으면 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또 더불어 더 나가면 증발열이 어떻게 된다? 증발열이 크다 작다. 끓는 점 높으면 증발열이 크다. 몰 증발열도 크다. 그러니까 증발되기 어렵다. 자, 하나의 세트로 여러분 꼭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1번 문제에서는 끓는 점 높은 화합물을 골라라.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제일 큰 걸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세톤, 물, 벤젠, 에탄올이 있는데 우리 한눈에 봐도 뭐가 제일 높죠? 물이 가장 높습니다. 물은 수소결합을 몇 개를 형성한다? 최대 4개를 형성할 수 있다. 물은 최대 수소결합을 몇 개?
4개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이란 분자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얘네들 각각 또 이 비공식상이 존재하지만 각각 이쪽에 수소랑 붙어있는 물 분자리랑 수소결합을 최대 한 분자에 최대 몇 개? 4개까지 형성할 수 있어서 얘네들의 결합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4개를 다 끊어내야 4개를 끊어내야 얘가 하나가 튀어나와서 기화가 될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수결합을 갖고 있는데 물은 가장 끓는 점이 높은 편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비교 대상은요. 분자량이 서로 비슷할 때는 수소결합 갖는 게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죠. 1번 문제는 간단하게 여러분 2번으로 체크를 했었던 거고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는 25도씨 1몰 농도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pH가 가장 낮은 거, 그 다음에 해리상수. 해리상수는 아래와 같다 해서 Ka 했어요. 그러니까 이온화상수 같은 개념이죠. 그럼 이온화상수라는 개념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이온화상수가 크다는 얘기 뭐죠? 이온화가 잘 된다. 이온화가 잘 된다. 근데 산에 있어서 pH에 있어서 이온화가 잘 되면은 pH는 커요, 작아요?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pH는 작아집니다. 라는 거랑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Ka는 뭐에 의한 상수값이죠? 온도에 의한 상수입니다. 농도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Ka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중화 반응을 시켜도 Ka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Ka와 KB가 산에 의한 이온화 상수, 염기에 의한 이온화 상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크다라는 얘기는 이온화가 잘 된다. 크다라는 게 이온화가 잘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Ka 값이 쭉 주어졌죠. 어느 게 제일 큰가요? pH가 가장 낮다라는 말은 이온화가 가장 잘 되는 걸 고르라는 소리고, 이온화 상수가 가장 뭐한 거? 큰 걸 골라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난한 문제죠. 어느 게 제일 커요? HF가 가장 큽니다 라는 거겠죠. 맞니? HF가 가장 큽니다. 참고로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야, 염기야? 액성이 중성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1번 같은 거 있죠? 1번이 뭘까요? 1번이 뭘까요? C 6개, H 5개, OH예요. 알코올입니까? 아닙니까? 알코올 아니죠. 이건 뭐죠? 페놀입니다. 페놀. 이거는 페놀입니다. 페놀. 페놀이라는 건 벤젠고리에 OH가 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건 알코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페놀은 산성물질이에요. 알코올은 중성물질이죠. 이렇게 써있지만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 거잖아요. 에탄올, 메탄올, 그죠? 어차피 형태가 비슷하니까 이것도 알코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벤젠고리에 OH가 붙어 치환된 형태죠. 이런 걸 페놀이라고 그러고, 이 물질은 산성 성질을 띠는 물질입니다. 수소결합하고 에스테르 결합, 에스터 반응할 수 있는 뭐 그런 물질인 거죠. 자, 어쨌든 문제 2번의 답은 뭐 쉽게 일단 해리도 이온화 상수가 큰 걸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보는 의도 알겠죠? 여기까지 무난하실 거야. 그 다음에 3번도 봅시다. 약염기를 강산으로 중화 적정하는 곡선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이런 건 실수하기 딱 좋아요. 일단 뭐에다 뭘 섞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죠. 뭐에다 뭘 섞는 거야? 약염기라 그랬어요. 약염기. 염기죠. 염기에 뭐로? 산을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인데, 강한 산이고 약한 염기예요. 그럼 일단 이게 중화점을 형성하게 되면, 산하고 강산 약염기의 중화점을 형성하게 되면 중화점의 pH가 7인 곳에서 형성이 되지 않지요. 그렇죠? 완전히 중화가 되면 어느 거를 따르죠? 산을, 강한 쪽을 따른다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 말의 의미는 가수분해 결과 때문에 생기는 거야. 가수분해 되는데, 강산 약염기로 중화 반응하면 산 쪽이 치우친 쪽이고, 강염기 약산과 중화 반응하면 중화점이 어디로? 염기 쪽으로 치우친 쪽에도 중화점이 형성이 됩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pH가 7인 곳은 강염기의 중화점이 pH가 7에서 얘네들은 중화가 형성이 됩니다 라는 거였죠. 그죠?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여기는 약한 염기와 뭐로? 강한 산으로 중화 반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pH는 7보다 커, 작아? 작은 곳에서 중화점을 형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셔야죠. 제일 처음에 뭐에서? 약한 염기로 출발해서 강산으로 중화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자, 약한 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Y축이 pH를 썼죠. pH. 강산을 집어넣으면서 pH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출발점은요. 여기가 7이라면 약한 염기는 어쨌든 7보다는 어떻죠? 클 겁니다. 그죠? 크면서 출발하겠고 중화가 되면 될수록 pH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죠? 중화가 되면 염기성에서 OH 없어지고 산성의 형태가 많이 들어가니 pH는 작아질 거야. 그럼 대충 얘네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변색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의 절반 정도의 지점에서 무슨 점이라 그런다? 이곳을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그림은 어디에 보이죠? 3번에 보이게 되겠지. 그지? 근데 섣불리 이렇게 보이는 산성이라 그래서 2번으로 답을 해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출발점이 뭐냐? 어디서부터 뭐에 뭐를 넣느냐를 이런 문제는 잘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무난한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실수하지 말으셔야 했었고 문제 4번 봅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어떤 거였었죠?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그렇죠. 이렇게 보호의 껍질에서 전자들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들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따위로 있는데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방출할 때마다 파장이 다르고요. 파장은 이 에너지 차이죠. 첫 번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게 무슨 빛이 나온다? 자외선이 방출되고 얘네들은 가시광선, 얘네들은 적외선 계열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열은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션 계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 이외에는 이제 적외선이 나와요.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가시광선이 나오는 건 무조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 가시광선이 나오든가? 그렇지 않아요. 일곱 번째 껍질에서 떨어질 때는 자외선이 나옵니다 라는 거죠. 여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만 가시광선 영역이 나오고 일곱 번째부터 떨어질 때는 자외선 영역의 빛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발머 계열에서는 두 가지 빛을 같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시광선 영역은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자, 어쨌든 우리 수소에 대한 전자 전이 과정에서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형태를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이런 걸 설명하려면 각 껍질에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가 있는 존재하에서 전자의 전이 과정을 설명해야 되니까요. 보호 원자 모델은 맞습니다. 설명할 수 있죠. 러더퍼드 원자 모델은 에너지 개념 아니죠. 연속 스펙트럼 형태 개념이니까 틀렸죠. 톰슨 원자 모형도 틀렸습니다. 맞죠? 톰슨은 궤도가 전자가 도는 개념이 아니었죠. 박혀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톰슨이 나오면 뭐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음극선 실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음극선 실험 세 가지가 있었죠. 전자가 질량을 갖고 있는 거죠. 바람갭이 돌아가는 거고 전자는 직진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휜다 또는 자기장에서 휜다. 전기장, 자기장에서 휜다. 전부 다 전자의 성질을 발견한 톰슨입니다. 맞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답은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가봅니다. 문제 5번 0.1몰 농도 황산 용액 1.5리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15몰 농도 황산의 부피는 얼마냐? 자, 이건 뭘 물어보는 겁니까? 몰농도 형태를 우리가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0.1몰 농도 황산 용액 1.5리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15몰 농도.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0.1몰 농도 황산이고요. 황산 몰농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용액 전체 부피가 얼마? 1.5리터잖아요. 맞죠? 자, 이걸 만든답니다. 근데 이걸 만들면 지금 황산 사용한 게 몇 리터로 몇 몰 농도를 쓴다? 15몰 농도의 황산에 부피를 얼마 넣느냐를 필요하는 거죠. 요거를 구해봐라라는 얘기겠죠. 자, 이걸 만드는데 몰 농도를 진하게 해서 부피를 어느 정도 해줘야 이거랑 같니라고 물어본다는 의미는 뭘 물어보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황산의 개수와 이 안에 들어있는 황산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은요. 몰수, 이 자체에 들어있는 황산 H2SO4의 몰수를 똑같이 나서 한번 풀어봐라 라는 얘기겠죠. 그러려면 기억을 해두시는 식 간단한 식 몰농도식이죠. 그죠? 첫 번째 몰농도에다 부피 곱한다. 자, 요거가 바로 뭐죠? 요거가 몰수 아니겠습니까? 이 몰수, 그리고 거기다 가수까지 뭐 곱해주면 전체 뭐 이온, 수소 이온의 형태가 될 테고 이건 그럴 필요 없죠. 몰수만 알면 되니까 요거고요. 여기서는
또 M2의 몰롱도 가르쳐줬고 V2의 부피 가르쳐줬는데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0.1 곱하기 1.5가 되겠고 여기는 15 몰롱도 곱하기 V가 될 겁니다. 이때 V는 얼마 필요하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0.01리터가 필요할 겁니다. 라고 간단하게 지금 답을 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간단하게 풀어봤는데 시간 그렇게 안 걸리겠죠. 그치? 여러분이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히 실수만 하지 않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은 괜찮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 6번부터 보죠.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문제 하나, 6번 문제가 조금 잘 설명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온 형태 문제가 있죠. 자, 6번 한번 보자. 1A족 원소, 즉 알카리 금속입니다. 알카리 금속. 알카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에 대한 성질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어렵진 않은 문제였었지만 이런 설명은 상당히 굉장히 아주 깊숙한 설명이니까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일단 확인해 보죠. 알칼리 금속입니다. 6번에 이건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라는 얘기는 주기율표상의 1족에 속하는 보통 표현이죠. 1A족, 1B족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1A족이라는 형태도 알칼리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족에 속하는 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란슘이 있어요. 그죠? 세슘, 프란슘. 전반적으로 이 주기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크다. 산화 잘한다는 얘기죠. 격렬히 반응한다. 뭐 물과 반응할 수, 공기랑 반응할 수 있고 격렬히 반응한다. 자, 이 아래로 갈수록 밀도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면 밀도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그죠? 자, 아래로 갈수록 밀도 커집니다. 자, 물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게 되면 물과 기름이 있다고 치면요. 기름, 물 안 섞이죠? 자, 리튬 집어넣으면 리튬이 어느 쪽에 위치할까요? 여기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리튬이에요. 가벼운 거죠. 그 다음에 나트륨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트륨, 칼륨 집어넣으면 물보다는 가볍고 기름보다는 무거워요 라는 거지. 나트륨과 칼륨은 밀도가 1보다는 작습니다. 떠 있는 거고요. 루비듐, 세슘, 프란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죠. 물에 가라앉아 버린다라는 얘기야. 밀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고 나트륨의 형태고 이쪽에는 루비듐부터 프란슘까지 뭐 방사성 독이온소지만 이따 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알칼리 금속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자, 일단 기억을 보면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 떼내기 뭐 하죠? 쉽죠. 전자 떼내기 쉽다라는 건 전자를 떼낸다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죠?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쉽게 떨어진다. 자,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건데 여기서 전자 떼내는 게 여기서 떼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라는 거죠. 핵하고 거리가 훨씬 더 뭐하기 때문에 멀고 여기 전자들이 많잖아. 방해를 많이 받아서 얘네들은 훨씬 더 뭐한다? 쉽게 떨어집니다. 쉽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온 에너지가 뭐하다? 작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온의 값이 감소합니다. 기억은 알칼리 금속의 일반적 성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25도씨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무거워지죠. 그죠? 원자 번호 커질수록 무거워져요. 밀도 커집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Cl과 할로젠 원소겠죠. 할로젠 물질과 반응할 때 환원력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죠? 산화한다는 얘기죠. 염소 같은 할로젠은 환원하겠지, 그지? 그럼 그에 대한 알칼리 금속은 산화하는 거야. 산화하는 건 결국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건 프란슘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뭐 한다? 산화 잘합니다. 즉 환원력 커집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지? 디귿은 틀렸어. 근데 리을은 물과 반응할 때의 환원력 물어봤어요. 물과 반응할 때 환원력은요, 여러분 이 위에 있는 형태랑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자, 반응성은요, 칼륨,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리튬. 일반적 반응성은 칼륨, 나트륨, 리튬입니다. 그죠? 얘가 훨씬 반응성 제일 큰 거지, 맞죠? 이건 기본적인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이야. 근데 물과 반응성은 이렇게 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리튬이 누구보다 칼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이유는요, 좀 어려운 건데요. 이거는 수화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수화 에너지. 입자 크기에 의해 물이 달라붙는 인력의 세기에 따른 어떤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얘네들이 전자를 훨씬 더 쉽게 잡아당기는 성질이 더 강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억할 거는요. 반응성과 반대 형태, 반대를 취하는 게 뭐의 반응성?
알카리 금속의 물과의 반응성이구나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것이 강의 시간에 언급이 거의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나온 겁니다. 나왔으면 여러분이 답을 찾을 때 기억이라는 건 확실히 알잖아요. 니은 확실히 틀렸죠. 디귿 확실히 틀렸다면 잘 모르겠네? 그럼 맞아. 그럼 바로 2번을 해주셔야지 다른 걸 고르시면 안 돼요. 그죠? 답 찾는데 크게 어렵진 않죠. 확실한 거와 확실하지 않는 걸 구별해놓고 아리까리하면 그 확실하지 않은 거 제껴놓고 나서 답을 선택하시면 그래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알겠니? 그렇게 풀어보시면 6번도 답을 충분히 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가 보면요. 산화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 산화수라는 것은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는 과정에서 생기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전기음성도 차이에서도 생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서 어떤 반지름이나 이런 크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기억 보죠. 옳은 거 고르는 거야. 가끔 문제 풀 때 계속 강조하겠지만요. 옳은 거와 옳지 않은 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7번 한번 보면 산화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기억. 화학 반응에서 산화수가 감소하는 물질은 환원제이냐 물어봤어요. 산화수가 감소합니다. 산화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산화수가 줄어들면 뭐 했다는 얘기죠? 산화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환원했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죠. 산화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거죠? 산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환원하면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제란 얘기지? 산화제입니다. 환원하면 반대로 들어가죠. 산화제이거나 산화 뭐가 있다? 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산화해버리면 무슨 제가 되니? 산화해버리면 환원제가 됩니다. 그죠? 반대를 하는 거죠. 환원제가 되거나 환원 뭐가 있다? 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자, 그럼 이 이은에서 기억에서 7번의 기억에서 보면 화학 반응에서 산화수가 감소하는 물질은 환원제이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산화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환원제가 아니라 무슨 제? 산화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니은 화합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항상 플러스 1이다. 틀렸지? 수소의 산화수는 어떻게 정할 수 있었죠, 여러분? 수소의 산화수는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플러스 1이 일반적이지만 뭐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1은 모든 화합물에서 대부분 갖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를 가졌다는 얘기는 뭐와 결합할 때지? 금속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다. 그죠? 금속과 결합하면 수소의 산화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수소 화합물을 만들 때 금속과 결합하면 마이너스. 이유는 뭐였어요?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이다. 금속이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아. 그러니까 수소가 금속의 전자를 당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이 더불어 나온 게 산소 있었어요. 산소도 정리해봐. 산소는 플러스 얼마가 될 수 있어? 플러스 2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랑 붙을 때죠? 플루오린입니다. 산소도 전기음성도가 큰 플로르가 붙으면 산소의 전자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2 플러스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가질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을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과산화물인 경우입니다. 자, 수소는 항상 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 전체 산화수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2 플러스입니다. 합이. 그죠? 그럼 얘는 2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분자 자체의 산화수 합이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1은 2, 그래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이 되는 화합물이 만들어져서 이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일반적으로 얼마죠? 마이너스 2를 갖습니다. 2 마이너스를 갖습니다. 일반적인 화합물에서는 2 마이너스, 예외적인 화합물들이 있습니다라는 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죠. 자, 여튼요, 이거 수소에서 산화수 항상 플러스 1이다? 아닙니다. 마이너스 1도 가질 수 있고요. 0도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디귿, 호던소 물질을 구성하는 원전 산화수는 항상 얼마다? 0입니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호던소는 무조건 0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수와 같다.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수와 전하수가 같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단원자 이온, 산소가 2-2란 말이죠. 단원자로 된 이온이죠. 그죠? 다원자 이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원자 이온이라는 것은 CO3 2- 이런 거겠지. 그지? 이런 거. 이게 다원자, 원자 여러 개로 구성된 이온, 하나의 원자로 구성된 이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원자의 이온의 요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수와 같죠. 그죠? 당연히 전하수와 같은 얘기를, 전하수란 얘기는 전하량의 크기를 얘기해 줍니다. 자, 전체 주고받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의 4번.
그다음 문제 8번 들어가 보면요. 8번에는 모든 온도에서 자발적인 과정에 의한 조건을 물어봤어요. 자, 8번의 자발적 조건이란 건 여러분 뭐 떠올리셔야 돼요? 델타 G 떠올리셔야 되고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몇몇 개 써줬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어차피 델타 G 자유도 판단하는 건데 요거 뭐지? 요거는 엔탈피는 에너지죠. 델타 S는 뭡니까? 델타 S는 엔트로피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델타 G가 이 값을 빼봤더니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와 0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 0보다 크면 뭐야 이거? 비자발적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0보다 작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자발적 반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슨 상태다? 평형 상태입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럴 때 T는 명심할게. 이 온도는 항상 0보다 크다 작다?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 값들을 비교해서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는 문제겠죠.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이제 온도가 자발적인 과정이래요. 그럼 자발적이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 반응이. 그러려면 이 전체가 어떤 변화를 거치든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럼 이 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크긴 모르죠. 크긴 모르는데 어떤 값은 어떤 온도에서든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가 일단 돼야 될 겁니다. 마이너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0보다 뭐 해야 되죠? 커야 될 겁니다. 그죠? 이 값은 0보다 크고 이 값은 0보다 작으면 전체 빼기니까 전체에서 빼주는 거니까 결국 0보다 작게 되죠. 이러면 온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항상 뭘 가져? 0보다 작게 될 거예요. 요구하는 상황은 델타 H가 0보다 작아야 되고 델타 S가 0보다 커야 되는 걸 골라봐라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죠. 이렇게 표현된 건 몇 번이죠? 4번입니다. 여기까지도 별 문제 없죠.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들 여러분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다음 반응에서 28g의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있는 1리터의 용액을 중화하기 위해 필요한 2몰 농도의 염산의 부피. 자, 이거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억을 해준다면, 자, 중화 반응의 의미가 뭐죠? 중화 반응에서 기억할 거는 뭐였니? 중화 반응은요. 중화 반응은 수소 이온 1개랑 OH 마이너스 몇 개? 1개랑 똑같은 개수를 맞추면 얘네들은 무슨 반응한다? 중화점, 중화 반응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몰수잖아요. 몰수. 그죠? 그러니까 수소의 몰수와 OH의 뭘 찾아야 된다? 몰수를 같게 해주면 이게 중화 반응 점이고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몰농도 이용한 거였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N 산의 가수죠. 그죠? 가수란 말은 뭐예요? 한 산에 갖고 있는 수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수소가 하나야. 그럼 1이고요. 수소가 2개야. 그럼 2고요. 이런 거죠. 산의 가수와 몰농도 그다음에 부피 요거겠지. 그지? 요거 몰수 아니야. 몰농도와 부피는 몰수죠. 그죠? 그럼 몰수에 따라 가수를 곱해주면 수소연의 개수가 나오고 염기의 가수에 똑같은 거죠. 염기의 몰농도에다가 염기의 부피를 곱해주면 OH 수가 나올 테고 이게 갖는 과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주어지면 모르는 값을 미지값을 찾으셔야 돼요. 항상 양적 관계는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 물어봅니다. 이걸 표현할 줄 아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다음 반응에서 28g NaOH입니다. 그럼 NaOH는 염기거든요. 염기에 뭘 가르쳐 준 건가요? 몰수를 가르쳐 준 거죠. 염기의 몰수를 가르쳐 줬으니 굳이 이런 거 다 구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지? 몰수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몰수입니다. 몰수. 그럼 염기의 몰수 한번 보면 거기 알려준 염기는 몰수가 분자량이 얼마다고? 화학식량이 40이죠. 40분의 질량 얼마 들어가니? 28. 이게 뭐의 몰수? NaOH의 몰수예요. NaOH 몰수인데 얘는 일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역시 뭐를 가지고 있니? OH-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뭐의 개수만 알면 되죠? 수소 이온의 개수만 알면 돼요. 중화점에서 완전 중화를 시킬 때 수소 개수를 필요하죠. 수소 개수는 지금 여기서는 뭘로 어떤 힌트를 줬죠? 자, 2몰 농도 주었습니다. 가수 1짜리예요. 2몰 농도니까 이건 역시 가수 1에다가 몰농도 얼마? 2몰 농도겠지. 그지? 그때 용액에 뭘 구해라? 부피 구해라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알겠니? 부피. 자, 지금 단위는요. 이 부피 얼마인지 모르는데 지금 보기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리터잖아요. 리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피를 우리가 구한 값은 전부 뭘 구한 거죠? 리터 값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약분하면 80분의 28이니까 이게 아마 0.35리터 정도 나올 겁니다. 따라서 V는 계산하면 얘는 350ml 정도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건 당연히 몰수가 같다. 중화점에서 같이 놓고 집어넣어서 값을 바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걸 빨리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9번, 10번 봅니다. 10번은 이제 화학 평형 문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형 상수구학이죠. 자,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 가역 반응입니다. 평형 상태를 유지해요. 자, 다음 그림은 부피가 1리터인 강철 용기. 자, 1리터라는 걸 준 이유는 뭐죠? 몰농도죠. 화학 평형상수를 구할 때는 우리는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뭘 여러분 주의하시라 그랬죠? 전체 용기의 부피 주의하셔야 돼요. 몰농도로 바꾸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화학 평형이라는 건 A가 만약에 B가 돼서 평형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평형상수 구할 줄 아셔야 돼. 식을, 그지? 어떻게 쓴다는 얘기니? A의 몰농도에다가 A, 그 다음 뭐니? B의 몰농도에다가 B 이렇게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올려서 평형상수를 구한다는 거야. 그런데 주의사항이요. A하고 요 B가 바로 뭐죠? 몰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몰농도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몰농도. 이건 부피분의 몰수의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를 읽다 보면 계속 몰수만 나와요. 뭐 여기서처럼 질소, 뭐 4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섣불리 이런 데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용액의 이 전체 용기에 뭘 봐야 돼? 부피 봐야 돼요. 이 부피가 만약에 2리터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4를 넣으면 안 되겠죠? 2분의 4를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수값이. 주의하세요. 몰수로 주로 물어보지만 몰수를 평형상수에 집어넣지 마시고 뭘 꼭 고려해야 돼? 용기, 부피 꼭 고려해서 나눈 값을 넣는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그럼 그걸 주의하시고 보시고요. 자, 지금 어쨌든요. 여기에서는 화학 평형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암모니아입니다. 자, 용기 1리터에 그러니까 1리터니까 몰농도 개념 맞죠? 그러니까 몰수 그냥 넣어도 이거는 상관없어요. 자,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가 4몰, 그 다음에 수소가 몇 몰? 수소가 8몰 들어가 있답니다. 이 두 개를 놓고 얘네들의 변화를 줬는데 이 변화를 보니 질소의 몰수의 변화가요. 처음엔 4몰이 있었죠. 근데 얘네들이 줄어들고 몇 몰 됐니? 2몰 됐잖아. 그죠? 이 말이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 4몰이 되었는데 반응이 일어나겠죠. 용기에 반응이 일어나다가 이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는 시점이야, 여기가? 평형이 일어난 시점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농도가 되는 거죠? 평형 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실 게 뭐예요? 요 차이가 있잖아요. 자, 원래 양에서 줄었죠. 줄이고 평형에 돌아가. 요 갭이 생겼죠? 갭이 얼마 생겼니? 2 생겼단 말이야. 2. 자, 이 갭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반응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2가 바로 화학 반응 개수를 얘기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화학식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화학식을 보니까 질소에다가 3H2에다가 왔다 갔다 들어간 거지. 그 다음에 ENH3가 됐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3대 2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 더 나가서 이게 좀 시간이 걸렸죠. 반응 항상 나왔을 때 뭔가 상수를 구하거나 어떤 값을 구할 때는 항상 반응 전, 반응 후에 관련된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응 전에 얘가 얼마 있죠? 4몰 있었어요. 얘는 얼마 있니? 8몰 있었습니다. 반응은 어느 거에 따라 일어난다고? 개수 B만큼 일어납니다. 1대 3대 2로 일어나죠. 근데 반응 결과 보니 반응 후에 몇 몰 남았어요? 질소가 2몰 남았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 반응한 거죠? 2몰 반응해야 되겠죠. 없어져서 2몰 남지. 2몰 반응하는데 이 B는 뭘 따른다고요? 개수비를 따른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어디서나 다 푸는 겁니다. 자, 반응 2몰이죠. 이거 몇 몰입니까? 1대 3이 되려면 6몰이 돼야 되고 이거 몇 몰입니까? 몇 몰이 생성되죠? 4몰이 생성되는 거죠. 그럼 빼주면 몇 몰 남아요? 2몰 남게 되고 그냥 나오겠죠? 4몰 나와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평형상수 K를 구하라 그랬으니 자, 이 식에 대한 K 값은요. 이 식에 대한 K 값은 반응물의 농도 N2 그 다음에 H2 몇 승? 세제곱. 그 다음에 암모니아 몇 승? 제곱입니다. 이 평형 농도의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값을 정하시면 됩니다. 정하시면 A 얼마나 아마 질소 2에다가 수소가 얼마죠? 2의 3승 맞죠? 이건 4의 제곱이죠. 다 약분되네요. 그죠? 1 나오겠습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푸는 주의사항 요 상태 봐야 돼 안 봐야 돼? 절대적으로 봐야 된다. 그지? 이거를 집어넣을 때는 기체 형태로 주로 물어보는 거야. 고체나 L이 들어가면 이 화학 평형상수식은 뭐 하죠? 빼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 암모니아가 L이라고 나왔어. 그죠? 암모니아가 L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냥 무심코 이렇게 상수식을 세워서 이 결과를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L은 전체 평형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죠? 항상 일정량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게 L이라면 지워버리시고 그죠? 여기 1 올리시면 되는 거야.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평형의 가장 간단한 기본 개념을 물어봤었던 작년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풀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10번에는 1번이 됩니다. 자, 11번 넘어갑니다. 11번. 자, 작년 문제 우리가 풀면서 우리가 기론적인 했었던 것을 한번 여러분 점검 맞춰보자는 얘기죠. 과연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했느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11번 보죠. 크롬입니다. 크롬의 바닥 상체 전자 배치. 여러분 크롬이라는 놈은 원자번호 24번이에요. 그죠? 크롬하고 여러분 구리라는 거 있었죠? 29번입니다. 자, 얘네들의 독특한 특징이 뭐였었죠? 크롬이나 구리의 독특한 특징은 뭐였죠? 아, 얘네들은요. 4s 오비탈에 전자가 최각이 하나가 들어간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옥텟 규칙과 전자 배치, 그죠? 요 훔투 규칙을 이용해서 얘가 원래 4s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최각 4s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맞니? 그 2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크롬이나 구리의 어떤 예외적인 조건 4s 하나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얘가 뭐가 됐다는 얘기지? 3 플러스에 양이온이 된 거죠. 그죠? 3 플러스에 양이온이 된 걸 표시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냥 넣어보면 자, 거기 아르곤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아르곤까지의 전자배치는 동일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다 써볼게요. 1s 몇 개? 2개. 그 다음에 2s 몇 개 들어가니? 2개. 그 다음에 2p에 몇 개니? 6개. 그 다음에 3s 몇 개? 2개. 3p에 몇 개? 6개까지는 이게 아르곤의 전자배치야. 18번.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원래는 3D가 들어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다 그랬죠. 그 위치 아셔야 되고 4S 들어가고 4S 원래는 몇 개죠? 2개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 4S 차곡차곡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3D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20개니까 여기 몇 개? 4개. 이게 원래 정상이지만 어떻게 된다? 여기에 오비탈이 5개짜리인데 4개가 있다면 하나 비었으면 얘가 하나 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하다. 그래서 홀전자는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돼버립니다. 최각 전자 몇 개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예외적인 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었다가 얘네들이 이온이 된답니다. 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 튀어나가는 거지. 자, 전자가 튀어나갈 때는 항상 껍질 큰 거부터 튀어나갑니다. 차례차례. 그럼 여기서 몇 개가 빠져나가야 돼? 3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얘 먼저 하나 나가죠. 그럼 여기서 몇 개 나가니? 2개 나가면 되겠네요. 그럼 남는 건 d 오비탈이 갖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맞아? d 오비탈에만 전자가 뭐 한다? 배치가 된다는 얘기야. 자, 순서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주기가 큰 순서대로 전자는 빠져나간다라는 얘기겠죠. 알겠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크롬의 3 플러스 전자 배치는요. d 오비탈에만 들어간 걸 바로 고르시면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죠. 알겠니? 이해하죠? 21개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 11번에는 몇 번이? 4번이 정답을 바로 여러분 빨리 고르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은 뭐예요? 원소와 이온의 구성 입자수 기본을 물어봤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쳐서 뭐라 그래요?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수가 어때요?
같습니다 라는 거고요. 양성자는 원자 번호잖아요. 맞지? 그럼 A는 누굽니까? A는 양성자와 전자수 동일하지요. 양성자수, 전자수 동일하니까 원자라는 얘기고요. 양성자 6개네. 원자 번호 몇 번? 6번입니다. 그럼 A는 누굽니까? 탄소군요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으셔야 하죠. 빨리빨리 알아내셔야 돼. 자, A는 누구다? A는 탄소입니다. 그럼 B도 똑같죠. 탄소인데 뭐가 달라요? 질량이 다르군요. 이런 원소를 뭐라 그래?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얘는 12짜리고 얘는 합하니까 14짜리의 형태가 되는군요. 이게 B입니다. 그죠? A가 얘고 얘는 A고 얘는 B입니다. C는 뭐야 이거? C도 7개네. 그죠? C는 7개면 누굽니까? 원자 번호 7이니까 질소. 이거 원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양성자와 전자수가 어때요? 같지요. 그럼 원자입니다. 근데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니까 원자 번호 7번짜리 질소입니다. 질소. 질량은 14짜리 나가겠네요. D를 보니까요. 양성자 8개면 원자 번호 8번이죠. 그런데 전자가 몇 개야? 6개입니다. 전자가 6개. 자, 8개인데 전자가 6개예요. 그럼 양성자 8개면 누굽니까? 산소죠. 산소인데 전자가 6개예요. 지금 2개를 뭐 한 거죠?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얼마가 돼야 돼요? 2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플로르가 붙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플로르가 붙었구나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봅시다. A와 D는 동위원소다. 절대 아니죠. A와 B가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가 같아야 됩니다. 질량이 달라야죠. 자, 2번 B와 C는 질량수가 같다. B 14, 14 동일하지, 그지? 요거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B의 원자 번호는 8이 아니라 얼마다? 6이다. 자, D는 음이온이 아니라 뭐다? 양이온이다 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12번 확인이 될 거고요. 13번 보죠. 13번. 자, 다음 각 화합물의 1몰 농도 수용액에서 이온의 입자수가 가장 많은 거 물어봤어요. 자, 1몰 농도에서 입자수. 자, 1몰 농도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1리터에 1몰 집어넣었잖아요. 1몰 집어넣는데 그 안에 입자수가 많은 거 고르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많은 거. 뭐가 되겠어? 자, 나눠지는 해리까지 다 포함한 입자수를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1번이 뭐야? NaCl 하나 집어넣으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KNO3 이온화되는 걸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K와 N과 3개 O가 돼. 이런 거 이런 사람 없겠죠. 그죠? 믿어봅니다.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거 아니지. 이건 이온이 물질입니다. 이게 이온 결합인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뭐죠? 얘네들은 비금속이잖아요.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이온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개짜리입니다. 이것도. 자, 1번도 2개, 2번도 2개. 3번은 몇 개입니까? NH4NO3. 자, 이거 이온화되면 어떻게 돼요? NH4 플러스와 NO3 뭐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역시 2개로 이온화가 되는 거겠죠. 염화칼슘은 당연히요. 염화칼슘은 몇 개로 됩니까? 칼슘 2 플러스죠. 2에 Cl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제일 많은 거 몇 번? 4번. 바로 고르셔야 되겠지. 그지? 바로 고르셔야 돼. 됐고요. 자, 문제 14번. 자, 좀 이게 결합차수라고 하는 건요. 분자 오비탈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분자 오비탈은 일반 화학에서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결합성 오비탈과 반결합 오비탈 구분하셔야 되고 파이 시그마 결합 확인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상자성 상자성 나오지요. 그죠? 홀전자 수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 지금 당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결합 차수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얘기하냐면 화학 결합, 즉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 결합 개수가 뭐다? 결합 차수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그 정도 범위에서는 문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는 심화적인 설명을 제가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O2, 산소의 양이온, 산소의 음이온, 산소의 이가 음이온 얘네들의 결합 차수 비교하는 것들 각각 질소나 질소 양이온의 결합 차수 비교하는 것들 이런 구체적인 건 강의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겠고 일단 문제 이 지방직 작년에 나왔던 거에 결합 차수가 나왔어요. 분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인가 싶었는데 별거 아니었습니다. 결합 차수를 물어봐라 그랬으면 결합선의 개수가 많은 거 적은 거 누구냐 이걸 물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산소는 결합선의 수가 몇 개죠? 이중결합이잖아요. 그럼 결합차수 몇 개다? 2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원래 이 결합차수는요. 결합하는 오비탈의 전자수와
반결합성 물질의 오비탈의 전자수 이 빼서 2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그런 걸 따지는 건 기본적 지식을 알아야 되고요. 분자 오비탈이라는 걸. 근데 일반적으로 결합차수 나오면요. 여러분 일반적인 물음에서는 그냥 단일 결합은 결합차수 하나, 이중 결합은 결합차수 2개, 삼중 결합은 결합차수 3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결합차수가 가장 낮은 거 고르라 했죠. 그러니까 1번은 이중 결합 존재하지요. 그죠? 2개입니다. 플로르는 결합차수가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그죠? 자, 시아노, CN-는 결합차수 이거 기억할 수 있나요? CN은요. 얘네들은 몇 중 결합? 3중 결합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시아노 했을 때 공유 결합 형태로 시아노와 수소 요 결합 형태가 요 모양이잖아요. 그럼 요거 떨어지고 요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지. 요 시아노기는 몇 중? 3중 결합. 결합차수 몇 개?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NO죠. NO 역시요. NO 역시 자,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따져주셔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더라도 얘네들의 결합차수는 NO는 단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옥텟 규칙 서로 뭐 해줘야 돼? 만족하게 결합은 그려보아야 돼. 근데 얘는 좀 복잡한 구조를 띠는 건 사실입니다. 얘는 형식 전화 알아봐야 돼요. 형식 전화로 안정한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일단 NO는 단일 결합반은 어떻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옥텟 규칙 만족하다 보면. 맞니? 이중결합.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단일 결합의 결합차수가 가장 작다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결합차수 낮은 건 2번으로 단일 결합으로 고르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결합차수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봤죠. 좀 심도있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이게. 근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본 거예요. 우리 환경직에서는. 자, 그 다음에 14번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무극성 분자. 자, 이거 너무 쉬운 거죠. 무극성 분자는 중심 원소에 뭐가 없으면 돼요. 비공쌍이 없는 거 고르시면 되고 대칭 구조 고르시면 돼요. 자, 암모니아는 무슨 구조입니까? 암모니아는 삼각뿔형이잖아요. 그죠? 비공쌍 있고 결합선 몇 개? 3개로 돼 있고요. 각도 몇 도였죠? 107도입니다. 암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죠? 모르면 지금 다시 암기하세요. 비공쌍 하나 있고요. 다리 3개면 몇 도? 107도. 무슨 형태입니까 이건? 삼각뿔 입체구조입니다. 입체구조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 자, 이게 질소가 아니라 탄소가 있다로 돼 있다. 107도야 아니야? 맞아요.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탄소가 아니라 거지 같지만 이게 뭐야? 이게 산소가 이렇게 돼 있다. 말도 안 돼. 어쨌든 산소 뭐 전자 빠져나가는지 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다. 107도야 아니야? 맞아요. 이 모양 자체가 비공쌍 안에 결합선 3개면 무조건 107도예요. 입체구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중심이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꼴을 잘 보시면 됩니다. 중심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비공유쌍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공유쌍 2개랑. 이게 뭐죠? 무조건 104.5도예요. 이게 황이든 산소든 뭐든 상관없어. 이런 결합구조 형태. 비공유쌍 2개랑 요거 2개면 104.5도 바로바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잖아요. 탄소인 결합일 때는 이건 109. 얼마야 이게? 109.5도잖아요. 근데 이 탄소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도 이 형태면 109.5도가 되는 입체구조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튼요. 암모니아는 무극성이 아니라 뭐죠? 극성 분자입니다. 비공성이 있어요. 근데 뭐야 이거? 이산화탄소는 뭐죠? 당연히 무극성 분자입니다. 바로 고를 줄 아시면 돼요. 염화, 수소, 이산화황 전부 다 물에 잘 녹는 형태가 되겠지. 극성 분자입니다. 자, 15번까지 물이 없었어. 그죠? 자, 16번도 봅니다. 16번 다음 원자 또는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거 고르래요.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거 골라봅시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원자에 대한 해석이지, 그지? 자, 일단 이온 반지름이 크면 일단 1번 나트륨이 있어요, 여러분. 나트륨 플러스 그 다음에 마그네슘 12짜리 2 플러스고요. 맞지? 여러분 이 두 개는 어떠한 이온인가요? 얘는 전자 몇 개입니까? 전자 10개. 얘도 전자 몇 개입니까? 전자 10개잖아. 그죠? 이런 이온 무슨 이온이죠? 등전자 이온이죠. 몇 개 더 있죠? 뭐 있어요? 등전자, 전자 똑같은 이온들 뭐 있어요? 질소 있지 않나요? 질소 7번인데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산소 있지 않나요? 8에 2 마이너스 있었죠. 플로르 있었죠. 마이너스 9번이잖아요. 마이너스면 얻은 거니까 10개씩이지. 그지?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이온? 등전자 이온. 여러분 그럼 이 등전자 이온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등전자는 전자는 똑같아요. 근데 플러스가 만약에 얘가 11개고 얘가 지금 12개잖아. 전자 똑같은데 플러스가 더 많으면 땡기는 힘이 세 약해? 더 셉니다. 압축되죠. 그럼 결국 원자 번호가 커지면
그 이온의 원자 번호가 커지면 등전자 이온 경우는 이온 반지름이 훨씬 어떻게 되니? 작아지게 됩니다라는 거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니까 양성자가 증가하면 땡기는 힘이 세지니까 압축된다라는 얘기겠죠. 이해하니? 그럼 이 둘 중에서는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이온 반지름은 얘가 더 큰 겁니다라는 거죠. 이건 몇 주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 10개가 배치되려면 몇 주기여야 돼? 2주기가 돼야 될 거예요. 왜?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배치한 상태에서 플러스에 따라 전자를 당기는 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그 뒤에 거 보니까요. 3번, 4번은 뭐야? 염소예요, 염소. Cl-17이다. 전자 몇 개죠? 18개입니다. 17거 하나 얻었잖아요. 거기에 또 아르곤 있어요. 아르곤 18개입니다. 18개잖아요, 전자가. 그럼 얘네 둘은 등전자 형태를 띠는 거죠. 전자 같아, 안 같아? 똑같습니다. 그럼 얘네 둘의 크기는 어떤 게 더 커요? 역시 마찬가지. 전자는 똑같아요. 그럼 플러스가 더 큰 게 더 세게 잡아당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큽니다라는 거죠. 얘는 더 압축되고 얘는 잘 압축되지 않아요. 플러스가 많으니까. 이해하니? 그럼 얘네들과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과는 누가 더 큽니까? 얘는 전자가 18개면 몇 주기예요? 3주기입니다. 3주기가 커요? 2주기가 커요? 3주기가 훨씬 크죠.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건 누굽니까? Cl-,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순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건 역시 그럼 Cl-, 3주기에서 가장 큰 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 몇 번입니까? 17번. 자, 반응 메커니즘에서 나왔네요. 그죠? 반응 메커니즘. 자, 이게 뭐야? 단계 반응이었습니다. 반응 속도 문제거든요. 반응 속도 한번 우리 이론했을 때 과정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반응 속도에서요. 각각 단계, 지금 형태는 E3가 3A2로 바뀌는데 한 번에 바뀌지 않죠? 그 그림처럼 단계를 거친대요. 자, 반응 단계를 보니까 1단계 A3가 A, 그 다음에 A2가 되고 활성화 에너지 값을 주었는데 22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1단계 역과정이래요. 1단계 역과정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반대 과정을 물어보는 게 여기죠. 반대로 넘어가는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다? 10이다. 그 다음에 3번 2단계 설명은 A3가 결과적으로 이 A2가 되고 활성화 에너지 얼마다? 50인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표시해봐. 에너지 경로도를 여러분이 한번 그려봐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기에요. 반응 전 이 두 개가 중요한 반응물 생성물이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뭐죠? 나왔다 없어졌다 뭐라 그랬어요? 중간 생성물이라 그랬습니다. 중간 생성물. 나왔다 없어졌다. 자, 결과에 나왔다 없어졌다. 생성물 없어지고 다시 여기서 반응물이 돼버리죠. 얘네들이. 이런 건 중간 생성물입니다. 도중에 사라지는 생성물이죠. 자, 여튼 이걸 보면요. 활성화 에너지 20이에요. 그럼 자, 이런 건 에너지 경로 한번 그려보면 자, 처음에 이게 에너지입니다. 처음에 A3에 에너지가 있죠.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가 뭘로 바뀐 거예요? A 더하기 A2로 바뀌었죠. 근데 A 더하기 A2로 바뀌었으면 이렇게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다?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 이 크기가 얼마다는 얘기야 지금? 20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20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맞아. 근데 또 하나 보니 얘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야? 10이야 라고 줬지.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왔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역반응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이렇게 넘어가는 역반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왔다면 20보다 어때요? 커야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그럼 결국 얘는 이렇게 넘어왔구나. A와 A2가 됐구나. 맞죠?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고. 그럼 이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니까 요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요 값이 얼마다? 1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까지도 얼마라는 얘기예요? 1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반응열까지도 판단할 수 있네요. 중간의 반응열. 그 다음에 이제 역반응했고 세 번째는요. A3 맞죠? A3가 EA2가 되는 거지. 그지? 맞아. EA2가 됐다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라고? 50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50.
50이라는 건 자, A3 이 역반응으로 넘어가서 A3 다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게 50이 된다는 건 여기서부터 50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든 뭐하든 모르겠지만 요 크기가 얼마다? 5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버리겠지. 그럼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얼마니? 10이네요. 모두 합하면 얼마지? 60이 되는 활성화 에너지를 찾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죠. 조금 난이도 높았어요. 그죠? 활성화 에너지 경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봐라. 자, 일단 보기 봅시다. 기억. A는 반응 중간체이다. 왔다 사라지니까 맞습니다.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건 반응 속도가 가장 뭐한 거니? 느린 게 결정이 돼요. 단계별로. 근데 반응 속도가 가장 느리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뭐한 거죠?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 가장 큰 게 누굽니까? 단계 두 번째잖아요. 이게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니은 맞습니다. 디귿. 전체 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50이 아니라 얼마다? 60이 나옵니다.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9번 봅니다. 19번에 또 새로운 일반화학 용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요. 튀어나왔죠? 이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자, 중심 원자의 혼성 궤도에서 S 성질 백분율, X 성질, X 오비탈의 성질 백분율이라는 소리거든요. 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SP 혼성 오비탈 만들어요. 이거 혼성 오비탈 물어보는 거죠. SP2 있고요. SP 뭐가 있어요? 3 있잖아, 이렇게. 맞지? 맞니? 자, 그럼 SP라는 건 오비탈 몇 개죠? 오비탈 몇 개예요? 2개죠? 2개로, 이건 오비탈 몇 개입니까? 3개로 만들어진 혼성. 얘는 S 하나랑 P 오비탈 3개가 짬뽕해서 오비탈 4개가 필요한 거란 말이야. 이때 백분율이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하나 쓴 거죠. 그럼 전체 중에 S 오비탈은 몇 퍼센트? 이게 성질 백분율이에요. 50%. 요거는 S 하나랑 P 몇 개? 2개가 만난 거예요. 그럼 전체 중에 S가 백분율이 얼마냐는 얘기야. 오비탈 백분율이 얼마죠? 33. 얼마네? 33%. 맞니?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요거는 전체 몇 개 중에 S 하나 P잖아. 그죠? 이 S의 성질 전체 몇 퍼센트 오비탈을 차지하는 게 4개 중에 하나네. 그죠? 4개 중에 하나는 얼마니? 25%인가요? 4분의 1이죠? 25%. 이게 S 성질 백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P 성질 백분율 구해봐. P 성질 백분율 어떻게 돼? 이게 50이죠. 둘 중에 S하고 P 중에 P가 50%잖아요. 얘는요. SPP로 되는 거죠. SP2는. 맞니? 그럼 P는 얼마예요? 3개 중에 2개잖아요. 맞죠? 그럼 3분의 2 곱하기 100이지 뭐. 성질 백분율. 3개 중에 2개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66점 얼마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얼마야? 75%가 되겠죠. 이게 P 오비탈의 성질 백분율이에요. 그럼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SP, 뭐 2D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도 S 오비탈 성질 백분율 얼마야? 오비탈 몇 개 있어요? 4개로 된 거죠.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2개와 D 오비탈 하나로 돼서 총 4개 중에 S는 얼마? 하나잖아. 몇 퍼센트? 25%.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전체 오비탈. 이게 성질 백분율이에요. 오비탈 전체 중에 S는 몇 개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혼성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성질 백분율이 가장 큰 것을 골라봐라 그랬어. 그럼 어떤 오비탈 고르면 되지? 이런 거 SP냐 SP2냐 이런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니? 오비탈 큰 거 SP가 제일 크죠? 맞아. 그럼 베릴륨 연결된 거 입체수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입체수가 결국 오비탈 수잖아요. 혼성 오비탈 수지요? 2개니까 오비탈 SP 오비탈 되는 겁니다. 1번이 제일 큽니다. 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구하자는 문제였었고요. 자, 20번 광학 스모그를 일으킨 주된 물질. 여러분, 스모그 일으키는 스모그하고 산성비. 자, 환경이니까 한번 언급한 거죠. 자, 너무 뻔한 거예요. 스모그나 산성비 일으키는 주된 물질이 뭐죠? 질소 산화물. 그죠? 또 무슨 산화물? 황산화물. 맞니? 질소 황산화물은 뭐를 일으킨다? 스모그와 산성비 일으킨다. 스모그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스모그는 종류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광, 화학, 스모그. 또 뭐 있지? 광학 스모그. 이게 뭐야 이게? LA형 스모그잖아요. LA형 스모그. 그 다음에 런던형 스모그 있었나요? 스모그 종류. 런던형 스모그. 자, 런던형과 LA형 달라요. LA형은 뭐가 주된 물질이죠? 질소산화물이 주된 원인 물질. 런던형은 뭐가 주된 물질이니?
황산화물이 주된 물질입니다. X를 썼다는 것은 뭐 SO, SO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자동차죠.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 원리죠. 얘는요. 화석연료입니다. 맞니? 화석연료, 석탄석유입니다. 그럼 휘발유도 화석연료니까 광학스모그 일으키는 원인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 질소산화물은 자동차에는 화석연료가 주된 내용이 아니야. 질소랑 산소랑 결합한 산화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고온 뭐죠? 고압 조건이 돼야 돼요. 그 자동차 엔진 같은 거죠, 엔진. 즉 휘발유를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휘발유에서 엔진 안에 온도 압력이 높으니까 얘네들이 뭘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질소산화물로 바뀌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이게 광학스모그 원인 물질이죠. 이거 옥시던트 만들죠. 그죠? 얘는 언제 많이 생겨요? 자외선량이 많이 도달할 때 얘는 형성이 되기 쉽고 런던형 스모그는 언제 생기죠? 새벽녘에 주로 발생합니다. 요 차이들 같은 거 환경 문제에서 우리가 좀 더 다룰 겁니다. 여튼 여기서 결국 광학스모그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니까 스모그는 두 가지가 있지만 광학은 질소산화물을 골라라 라고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20번에는 3번이 답입니다. 알겠니? 그렇게 했나요? 순서가 좀 바뀌었나? 안 푼 거 있나? 17번 아하 요거 안 풀었네요. 18번 안 풀었네요. 그죠? 18번 대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음 산성비. 이게 뭐야 이거? 산성비와 관계없는 거. 아까 말했지만 산성비는 뭐 어떤 산화물?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관련된 거는 산성비 관련된 겁니다. 근데 1번처럼 오존이 분해되는 형태죠. 그죠? 오존층 파괴지. 산성비와 관계 없습니다. 오존층 파괴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오존층 파괴는 뭐와 관련이 있죠? 프레온가스 관련이 있는 겁니다. CL이 올라가서 얘네 속도를 굉장히 가속시켜요. 프레온가스, CFCl 가스입니다. 프레온가스, 냉각제, 냉매로 쓰는 거지. 그지? 그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 관계없는 건 1번이에요. 자, 어땠습니까? 2000 작년 문제가 뭐 그닥 어렵지 않지요. 좀만 하면 될 것 같지 않니? 안 그런가요? 좀만 하면은 다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문제는 뭐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까먹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거라도요. 그 시험장 가서 뭐 해줘야 돼? 빠른 속도로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안다고 모든 해결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뭐 해줘야 돼? 풀고 또 보고 또 보고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일단 첫 시간 일단 저번 우리 이론 개념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론 개념을 바탕으로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직 이론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좀 더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시고 이 정도는 풀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문제풀이에 좀 더 많은 집중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